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최영일 평론가의 건강상 이유로 대신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정치권과 사회, 경제 소식 등 오늘 하루 꼭 알아야 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따끈따끈한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 한 주간 이슈들을 종합 정리하는 장윤선 기자의 주간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요. 5대4의 결과로 반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가 취재한 양당의 입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따른 민주당 당무위의 결정 만장일치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전해철 의원이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장윤성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 오늘 데뷔전을 앞둔 클린스만호 소식부터 일본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WBC 소식까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3월 23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기자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좀 밤에 기온이 높아가지고 창문 좀 열고 잤더니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커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자, 다행인 것은 저랑 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됐다니 다행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아이템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 취임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고요. 네, 오늘이 이제 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그러니까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처음으로 이 서해 용사 55명 용사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게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라고 운을 뗀 다음에 윤영아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의 이름을 차례 불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보훈해서 국군 용사들을 챙기는 거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서해에서 이제 많은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등이 있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테라 루나 코인 사태 폭락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안겼던 권도영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시간으로는 23일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이 세계적 지명 수배자인 한국 권도영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위조된 코스타리카, 벨기에 여권을 사용해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다가 적발이 돼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으로 연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입국 기록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에도 아마도 미입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우리 경찰청도 이미 인터폴 공조 아래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적을 하고 있었고 어제 밤에 검거인 지문 정보를 확인해서 오늘 오전에 이 지문이 확인이 돼가지고 권 대표와 측근 한 씨가 맞다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작년 4월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을 먼저 했고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작년 9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다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이동했다가 또 세르비아로 이동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사당국도 9월에 이 테라 루나를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추적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우리 검찰 현재 1월 5일에 권 씨가 체류했던 세르비아에 청구했던 긴급 인도 구속 청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몬테네그로에도 적용이 유효하냐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국내 송환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몬테네그로는 제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찾아봤더니 발칸반도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옆에. 아래에는 알바니아, 오른쪽에는 세르비아, 코소보, 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가봤어요, 제가. 아, 이런 데 숨는구나. 도피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권도영 대표, 미국에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게 송환 절차가 뭐 미국으로 가는 건가요? 한국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우선은 몬테네그로에 우리 이제 법무부가, 우리 검찰이 국내 송환 요청을 했어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범죄를 다툴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뭐 인터폴 수배도 내리고 했기 때문에 현지 당국의 수사 협조를 요청을 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 세르비아한테는. 네. 우리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송환이 되는 것을 바라면서 몬테네그로의 협조를 구한 상황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좀 유동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은 이 BBK 사건 당사자 김경준 씨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근데 2004년 5월에 이 사실 붙잡혀가지고 바로 좀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미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소송이나 미국 국무부 승인까지 거치면서 이게 3년 넘게 걸렸어요. 3년이요? 네, 3년 6개월이 걸린 다음에 김경준 씨가 입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또 어떻게 될지 이건 미국에서의 법적인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된다면 이 지금 뭐 권도영 씨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또 이어가게 된다면 언제 들어오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게 많은 뭐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권도영 씨가 난 숨지 않겠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이건 사기가 아닌 실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번에 남은 모습은 정말 이 해외 도피자 도망치는 모습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에다 이렇게 숨어 다녔어요. 네, 결자이지 않은 차원에서 빨리 뭐 이 미국에 기소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51조 원이다. 미국에서는. 51조 원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1조 원 된다고 지금 미국은 기소를 할 때 그렇게 밝혀놓은 상태고 또 비트코인 또 1만 개를 은닉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도 미국에서 기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은 돈을 횡령 빼돌린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웠던 내용인데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이 결정을 놓고 지금 뭐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번 결과를 좀 보면 우리가 좀 예상했던 그런 결과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예. 우선은 이번 판결을 보면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그러니까 수사권,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의 조정 이 배분하도록 개정한 거다. 예.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 법무부 이제 검찰이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걸로 봐야 된다. 예.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헌재 판단은 수사권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된 것으로 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놨거든요. 아울러 그런 취지로 한 얘기를 한 게 9명 중에 5명이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5대4가 된 거고요.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니까 국회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 이게 또 다른 쟁점이었는데 헌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 이렇게 또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사 6명은 당사자성이 인정이 된 건데 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를 할 당사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헌재가 본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법무부 검찰 쪽이 그러니까 헌재에 이제 청구를 한 것은 이게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된 수사권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다라는 내용을 주로 건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절차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절차가 문제됐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좀 이제 판결도 결정도 따로따로 나왔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건 이제 절차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게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도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청구를 제기한 취지를 보면요. 민영배 의원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른바 위장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서 이 다른 의원들의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청구를 했던 것인데 이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5대4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요. 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서 그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가 사실상 가결 조건이 된다는 걸 알면서 안건조정위의 비교섭 단체 몫으로 한 것은 다른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 이것은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절차적 문제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필요가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기사를 보면서 좀 헷갈렸는데 위장 탈당이 사실인지 이게 그러니까 뭐 위법인지 아닌지를 헌재가 판단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논외고 다만 위장 탈당으로 인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이제 그러니까 무소속의 한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민영배 의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상의 토론 기회가 박탈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라서 하여간 참 묘하게 이 결정문이 나왔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법사위원장과 이 국회의장 두 명을 상대로 다 또 절차 문제 제기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이렇게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고 국회의장은 또 본회의 넘어가서 가결을 선포했으니까 이것도 다 무효 아니냐라고 충고를 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할 때 그리고 본회의에서 또 국회의장 앞에서 표결을 할 때는 모든 의원들이 침해되는 바 없이 표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뭐 절차상에 절차적으로 약간,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중간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무효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 단계별로 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별 문제가 없이 통과됐으니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지를 보고 시각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야 반응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라고 헌재를 비판을 했는데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 안 된다. 좀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냐라는 게 김기현 대표의 지적이었고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거 아니냐. 헌재가 아니라 정치 재판소 같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 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권 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헌법정신에 기인해서 국회 입법권 또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인 게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만 이 헌재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서 국회의원들의 심의권 표결권이 침해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유감이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이 반응, 바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을 했었는데,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고,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것에 있는데 공감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서,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법무가 제기하는 것은 각하된 상황이니까 예. 자격이 없다라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자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감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예. 그때도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됐었거든요. 예. 이때도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통과된 법률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나 표결을 아예 못할 정도로 국회 기능이 심각하게 무력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만들어진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걸 좀 확인한 셈이다. 근데 물론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것은 뭐냐면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5대 4로 결정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예. 이걸 볼 때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제대로 판결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치적인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이 임명이 됐고 이분들이 전부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치 재판이다. 뭐 정치 네. 뭐 재판이라고 했나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 중도 성향도 있고 뭐 다 진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또 장윤성 기자하고 함께 2부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인데요. 판교에서 서안암까지 갓길에서 청소 작업하고 있고요. 또 서안암 부근 5차로에서도 지금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송파에서 서안암까지 3km 구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정체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는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화도나들목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 발생했고요. 월문 3터널부터 화도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또 용인나들목에서 양지터널 부근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정체는 작업 여파인데요. 대동요금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에서 시설물 보수하고 있고요. 대저분기점에서 대동요금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예, 저는 최영일 평론가의 건강상 이유로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양국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가 됐던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요. 쌀이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여 시장 격리, 가격을 방어해준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작년에 특히 쌀값 하락이 심각해서 농가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쌀값 안정화, 농가 보호책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요. 어제 이 법안 설명 과정에서 김성환 정책 의장이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이미 쌀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임의조항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당성을 설명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가격 방어를 제대로 해주는지 실효성도 좀 의문이고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지금 당장 올해에만 5,6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고요. 앞으로 이제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담되는 데다가
이게 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쌀 농사만 많아져서 농가들이 더 쌀 농사만 해서 이 쌀 과잉 생산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면서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쌀 생산이 늘어나고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면 누구나 쌀 농사만 지으려고 할 것이다. 매주 1조 원이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인데요. 또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제2가 되면 이게 조건이 또 더 까다로워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법을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좀 또 맞불을 놓고 있어서 정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쌀값 폭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 격리도 계속해서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또 많은 농가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농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고요? 의무수매를?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못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다른데 농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있는데 스마트팜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귀농이나 청년 농업자들을 좀 양성해줘야 되는 예산도 필요한데 괜히 이렇게 효과가 조금 의문이 있는 그 시장 격리에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농민단체들 다수가 또 반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야가 조금 또 근본적인 대책에도 논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여야 얘기를 두루 들으면서 야,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선택을 꼭 해야 되나? 이거를 좀 이렇게 절충을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많이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여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까 당장 지금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합의 절충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꼭 양당이 지금 이렇게 대치해야 되나 이 정치 환경이 조금 좀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법안이 양곡관리법 말고도 지금 여러 개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걸 개정안을 내서 이것도 본회의 직회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를 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법에 명시도 없는데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정치권이 나눠 먹고 있는 거. 결국 공영방송의 정치권의 익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사진 구성을 시청자위 또 뭐 방송진흥단체, 미디어학회 다양하게 해서 좀 이사진을 또 숫자도 늘려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공영방송 시장 선임에도 국민 추천이 100명이 참여하는 내용 이게 들어가서 아예 뭐 공영방송 사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민의 뜻으로 뽑힐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방송법 같은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 관련된 것들은 지금 여야가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그 정권이 교체된 뭐 전후로 해서 입장에서 바뀌어 왔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게 확실하게 명토 박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민주당 입맛대로 왜냐하면은 뭐 이른바 방송직능단체나 뭐 이런 곳들 어떻게 보면은 친민주당 아니냐 친민주노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방송장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간호법 제정안도 직회부로 통과가 됐는데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또 의사 보조라는 모호한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 이런 취지인데 국민의힘과 의료계 뭐 조무사 같은 여타 직역에서는 이 간호사 이기주의 아니냐. 강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고 지금 뭐 직회부 될 가능성이 있는 뭐 노란봉투법, 화물차 안전인재 부활 법안, 뭐 김건희 여사 뭐 이 특검 관련된 뭐 대정로 특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민주당에서 또 정의당에서 함께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본회의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이런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올라갔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다수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게 거부권 하나 하는 게 이게 과거에는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이제 거부권 행사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몰라도 이게 지금 갑자기 의사단체들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약간 반대로 돌아선 것도 좀 합리적으로 쓰게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해요. 네. 예. 간호사들이 워낙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표가 필요하니까 간호사들의 호소를 조금 들어줘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또 대선이 끝나고 거의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 의사와 같은 이익단체들 또 직능단체들의 의사를 또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조금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 뭐 생산성 있는 성과를 내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지난 3일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개양해 공분을 일으킨 남성 뭐 시끌시끌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출당 조치를 했다고요. 네,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남성이 국민의힘 당원이 맞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 행동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 그리고 해당 당원은 바로 탈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해당 당원이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철규 사무총장이 덧붙였고요. 그러니까 당의 일반 당원이 400만 명 가까이 돼서 일일이 알 수가 없다. 이런 뭐 이 사무총장 얘기도 있었고 예. 당원 입당할 때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좀 방지를 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워낙에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당원이라고 하면은 당의 생각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어떻게 좀 걸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뭐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시기하고 이거 좀 이제 연장선상에서 맞물리면서 이게 약간 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뭐 친일 이런 색깔이 좀 진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당 지도부가 부담을 좀 느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남성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던 2022년 3월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시 후보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 단지 선거를 위해서 특별 당비 모금 캠페인을 했는데 이 그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이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금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고 감사장에는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는 특별 당비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직인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3.1절 그 일장기 논란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컸었는데 언론사와 인터뷰에서는 이 A 목사가 일장기를 걸었던 사람이 한일 우호 관계 우호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일장기를 3.1절에 개항했다라는 말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이 아마 이게 사실 3.1절은 한일 우호 관계는 무관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친일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부담을 오히려 더 키웠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임명장, 감사장 이런 거는 대선 후보 대선 기간에는 막 수십만 장씩 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너무 또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곤혹스럽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진행을 했네요. 네, 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한 수중 핵무기를 완성해서 이번에 최종 개발 시험을 단행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시험을 해봤더니 이 믿음성과 뭐 안정성이 검증됐고 치명적인 타격 능력을 완벽하게 확증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중앙통신의 얘기 뭐냐면 이 신형 수중 공격형 무기 체계를 비밀병기다라고 칭하면서 이 수중핵 전략 무기의 사명이 은밀하게 작전 수역에서 잠행해서 수중 폭발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서 적의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지난 22일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 네. 또 공정을 숙달하기 위한 발사훈련도 진행했다라고 북한은 밝혔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도 이 참관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이 가중될수록 끝까지 더 압도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 타격 방법 네. 뭐 핵무기 사용 방법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과시하면서 뭐 우리와 미국을 향해서 어떤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한미일 이 군사 협력을 겨냥한 북한의 뭐 자기 과시형도 될 수가 있겠지만 예. 한반도가 계속해서 긴장 고조와 또 핵 위협 그리고 전쟁 위협에 계속해서 이제 몰려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준 한 단면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좀 대치만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을지 대화로 좀 나서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지금 MZ 세대의 노동시간 개편과 관련해서 MZ 세대의 뭐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다시 MZ 세대 만났는데 여전히 지금 반대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69시간제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일주일 한 8일 동안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5번이나 이 MZ세대 이른바 MZ세대 노동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예. 여기에는 새로 고친 협의회도 들어가 있고요.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등 청년 세대를 만난 것인데 22일에도 새로 고친 협의회를 만났습니다. MZ세대 노조. 이 2번이나 만난 것인데 하지만 이게 설득이 잘 안 된 것인지 어제도 이 새로 고친 협의회에서는 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주단 의정이 어제 2040 청년다방 이 국회에서 있는 모임인데 의원 모임인데 여기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서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쉰다는 취지와는 정부안이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초과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고 공짜 야근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사측에서 자꾸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를 이제 정부가 편법이라고 하면서 개편안을 추진하는데 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는 욕망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면 공짜 야근이 69시간제로 근절되리라는 보장이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히려 그동안 편법이었던 것을 합법화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예. 어제 또 주목이 됐던 부분은요. 이 새로 고친 노동자 협의회가 사실 정부가 추진했던 그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 특히 좀 관련 장부를 제출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이 모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을 했어요. 회계 관련 어떠한 정책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설득과 무관하게 이 어쨌든 MZ세대 노조도 노조니까 이 노조의 이익을 챙기려는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좀 한계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뭐 오늘 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장혜찬 최고위원이 오후 4시에 MZ 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치맥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로에서. 오후 4시에 만나면 그때 근무 시간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MZ 세대 아니지만은 네. 저도 한번 쓱 가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3555님 드디어 금요일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피아노맨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d and it's sweet and I knew it complete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sing us a song tonight. Well, we'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and you've got us feeling all 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s for fre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고요. 그럴듯한 말로 꿰어 마음을 움직이다를 뜻하는 사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구스르다와 구슬리다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구슬리다입니다. 적당히 구슬려 보냈다 또는 아이의 고집은 아무리 어르고 구슬려도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슬리다에는 그 외에도 끝난 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자꾸 생각하다란 뜻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 끝나버린 일을 구슬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용구 구슬려 넘기다도 있는데요. 그럴듯한 말로 은근히 달래거나 추어 올리며 이것저것 갖다가 말하다란 뜻입니다. 구슬려 삼다는 그럴듯한 말로 남을 자꾸 꿰어 잘 따르게 만들답니다. 참고로 출연자 답에 나왔던 구스르다는 구슬리다의 잘못된 표현이고요. 비슷한 경우의 예로 접지르다와 접질리다가 있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지나치게 접혀서 삔 지경에 이르다를 뜻하는 동사는 접지르다가 아니고 접질리다가 맞고요. 보통 팔목이 접질리다, 발목을 접질리다 같이 표현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하면서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세먼지 농도 시간 평균 164 마이크로그램까지 점점 오르고 있고요. 속초 132, 대구 134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충북과 영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지속했고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흑산도나 인천 등 섬이나 도서 지역 바람은 아직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짙은 안개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영서 등 중서부 지방 구름 많고 남부는 흐린 가운데 제주는 내일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쌀쌀해졌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는 높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전주 17, 대구 16도 등 전국적으로 10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서울 6도 등 1도에서 10도, 낮 기온 서울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상 또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 등의 물결이 최대 4, 5m까지도 높게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과 연평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을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 재확인하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인 수중 공격정, 수중 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 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수중 핵무기를 시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권도형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조현정 평론가님이 네. 월요일 날에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앞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항상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누군데 이렇게 똑부러지게 설명을 잘하나 항상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의아하셨던 표정이 그런 뜻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누굴까 하는 그 표정. 네. 예. 혹시 제 목소리에 깜짝 놀라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신 최영희 평론가를 대신해 진행하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한 며칠 더 저의 저질 목소리에 좀 적응하셔야 돼요. 죄송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 당일 세입자 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얌체 행동,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위 지금 못하게 된다면서요?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셋집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잖아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 뭐 자산 상태가 어떤지 이걸 확인을 하는데 보통 이 세입자들이 미리 확인은 해도 이사 당일에는 그걸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네, 사실 이사는 누가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노려서 집주인이 이때 선순위 대출을 받아도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몰래 집주인이 이거 담보대출을 받는다고요? 네, 그러면은 세입자는 내가 들어간 집인데 분명히 빚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빚을 진 전셋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반대로 집주인은 세입자한테는 전세보증금 챙기고 은행에서는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특히 이 이후에 이 집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선순위 은행 대출에 걸려서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순위에서 밀린다고요? 네. 선순위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 먼저 갚아야 되니까 세입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게 법으로 돼 있지 않나요? 네. 법도 그렇고 뭐 보증보험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거나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어쨌든 바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네. 이게 세입자 법정 대항
계약력이 보통 이삿날에 마무리되는데요. 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입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확정일자하고는 달리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 날 밤 12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전입신고 당일에 선순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경우에 그 임차인 권리가 등본에 안 써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걸 모르고 LTV 한도로 꽉 채워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5월부터 5대 시중은행이 세입자 입주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5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7월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건데 확정일자는 등록 즉시 정부 전산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이걸 열람해서 곧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기로는 세입자로서는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주일이 아니라 아예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라는 건데 예. 은행이 최대한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집주인이 받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은행 대출이 적어야 경매에서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진작에 좀 뭐 지금 네. 늦게라도 다행이긴 한데 진작에 더 도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사기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청약을 노리고 별의별 꼼수를 부리는 일들이 전해지곤 하는데 위장 이용까지 3건이나 적발이 됐다고요. 네. 참 그 앞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국토교통부가 2022년 하반기 주택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지에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 부부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세종시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됐는데 진짜 기쁜 일이잖아요. 예. 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자 이혼을 했다고요? 네. 서류상으로만 위장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전과 같이 온 가족이 문제없이 함께 살았어요. 법적으로는 부부 중에 남편이 아이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해두고 근데 예. 여기서 또 깜짝 놀란 건 이제 남편이 한부모 가족 청약 자격으로 다시 세종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 당첨돼서 이혼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특별 공급은 이제 당첨이 된 거고 추후에 하나를 더 하려고 이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혼 특공 하나 받고 예. 이제 이혼한 다음에 한부모 가족으로 또 받은 겁니다. 또 받았다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B 씨인데. 장애인인 외할머니를 수도권에서 7년간 부양했다고 속이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당첨이 됐고요. 이후에 이 B 씨의 엄마가 또 모친을 그러니까 B 씨의 외할머니가 또 여기서 또 사용이 된 거죠. 네. 수도권에서 3년간 부양한 것으로 조작해서 또다시 장애인 특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제 외할머니는 외손녀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신의 남편과 지방에서 원래대로 거주를 계속 쭉 하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 이렇게 B 씨 경우처럼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는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 전입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예. 그 위장 이혼을 한 A 씨처럼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에 청약하는 경우도 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제로는 결혼을 해요. 사실혼으로 살고 있고 뭐 자녀까지 낳아서 양육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계속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마치 별도 세대인 것처럼 예, 그렇게 꾸려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있는데 이것도 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얻어야 되는 한국 사회를 탓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잔머리를 쓰는 분들 네. 이분들을 탓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눈에 띈 사례가 있는데요. 그 주택사업 주체가 당첨자하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만 받고 원래 이제 당첨된 대로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초에 당첨됐던 동호수가 아니라 당첨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로열층, 더 좋은 곳들, 좋은 예. 위치 이런 쪽으로 계약하게 하는 불법 공급 사례도 55건에 달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분양시장이 얼어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났고 그래서 사업자로서는 가계약금을 낸 사람에게 로열층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불법 공급 사례인 거고요. 예.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
이게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또 환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뭐 계약 취소는 당연한 거고 추후에 이런 사례로 적발이 되면은 네. 응모를 못하게 조금 자격정지 같은 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그 좀 부분도 드네요.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뭐 향후 예. 10년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제동장치로 걸어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정부가 저보다 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하고 있네요. 예.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원에서 수강 등록을 하면은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생물을 준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네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학원 전단지 이게 맞는 겁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자녀가 있어요.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학원 홍보 전단지를 받아서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 전단지에 써 있기로는 행사 기간 안에 학원을 등록하시면 원하는 선물을 바로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써 있고 그럼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냐 봤더니 뭐 아이돌 화보, 온라인 게임 아이템, 게임기,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고슴도치, 다람쥐, 햄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인형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고슴도치 인형? 글쓴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인형인가 하고 확인을 했더니 인형이란 말이 없고 사진도 실제 생물, 동물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다람쥐를 키우고 싶으니 학원을 옮기겠다. 이렇게 떼를 쓰고 있다. 예. 난감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이렇게 동물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지금 사실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예. 교통사고가 나도 그렇고 어떤 뭐 훔쳐도 그렇고 이게 물건으로 취급이 되고 그렇게 있죠, 취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확인했다. 반려동물 인식에도 뒤처진 학원인데 저런 학원 절대 안 보내겠다. 네. 본질은 강의 콘텐츠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선물로 아이를 유혹하고 있냐.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없다 등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학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아마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대낮에 커다란 얼룩말 한 마리가 예. 활보를 했는데 어제 굉장히 화제였죠. 네, 뭐 예. 동영상에다가 되게 많이 공유가 됐었는데 이게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이었어요. 예. 2021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2살짜리 이름은 세로라는 얼룩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파손해서 스스로 탈출한 거였는데 이제 여기 이 소식에도 누리꾼들이 들판에서 뛰어야 할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잠시라도 세상에 나온 모습이 자유로워 보여서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동물원 이용을 지양하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모아서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동물을 어떤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좀 크게는 결이 같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얼룩말 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살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춘기라고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부모 얼룩말이. 그러면서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옆에 캥거루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가출했다고. 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제 마취총 9대 맞고 지금 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의 체포설이 나오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의 사진이 유포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가짜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도 전 세계 SNS를 타고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 속 모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망가는 듯하는 장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수갑 채워져서 끌려가는 모습, 또 주황색 그 재소자 복장을 한 모습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근데 전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상의 사진이었던 거죠. 이거 뭐 자세히 살펴보면은 경찰관 제복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곳곳에 뭐 글자가 이상하다든가 자세히 보면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건데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이 디지털 자료 분석 단체 벨링캣의 창립자 엘리엇 하긴스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그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사진을 만들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어라고 하면서 네. 첨언까지 다 해놨는데 네. 이게 옮겨가다 보면은 디지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만 네. 이게 똑 가져가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사진 안에다가 글씨를 써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로고를 딱 박아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런 처음 출처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없이 사진만 계속 날아다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트위터까지 나서서 이건 가짜 이미지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고 사실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얼마든지 사진만 가져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2차 가공도 가능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 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공유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게 그나마 트럼프는 되게 유명인이잖아요. 유명인이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모두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뭔가 가짜 뉴스에 휘말렸다 하면은 해명하기도 되게 어렵겠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더 이제 좀 큰 우려를 낳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진짜를 가려내기 참 어려워진 세상이 됐다라고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수의 입은 모습이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제 방송 뭐 이거저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나 듣고 베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 이건 꼭 들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 나오시는 아, 이거. 정말요? 이 취재력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유, 왜 야, 그러십니까? 항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선수들끼리. 팬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좀 아유. 이따가.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가장 뜨거웠던 거는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인 것 같아요. 네.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저는 근데 이 네이밍 자체가 좀 틀린 게 완전 박탈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용이. 이미. 그래서 예. 뭐 원복이다. 수사권 제한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어제 헌법재판소가 결론 냈죠.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도 저희가 다뤘는데 일부의 침해는 있지만은 이 입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검사들이 헌법에 어떤 수사권이 보장돼 있다. 이거는 아예 각하 처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용을 들여다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장윤성 기자님이 정치 전문 기자로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우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상범 전주의 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그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심의하고 표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침해당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심의위원회 선임했다. 이거는 법사위원장이 법안의 가결 조건을 만들려고 회의 주재자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국힘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거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예. 관련해서 5대4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흔결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국회 본회의까지 가서
그 안건 통과된 것을 이거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은 5대4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은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무위로 돌릴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 등이 낸 것에 대해서는 한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권 그다음에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들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권이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는데 행정부 안에서 이걸 검찰에 줄지 경찰에 줄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문이 굉장히 긴데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사권과 소추권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검사들의 이게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상 권한인지 이것을 이제 다투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수사권하고 소추권은 행정부 중에 그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이러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97년, 2008년, 2019년, 2021년 4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다.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안에 특정 국가기관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거를 왜 또 제기를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불편한 심내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무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퉜고, 뭐 이제 국민의힘은 절차를 가지고 다퉜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각하를 한 거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마음 네티즌들이 만든 건데. 이렇게 가로 열고 한동훈 넌 빠져. 넌 자격 없어. 넌 빠져.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이거에 누구의 편을 들고 그런 걸 떠나서 아니 수사권은 공수처에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군 기무사한테도 있고 제한되기는 하지만은 제한된 조건은 그러면은 검사가 반드시 수사권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헌법에 왜 보장돼 있다고 하지라는 것들이 당시 기사에도 여러 차례 이제 법 전문가들은 이거는 헌법에 보장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쪽이 더 우세하게 계속 나와서 그냥 이거는 상식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검사, 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 다 나누어서 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안에 국가기관들 안에 수사권,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정 배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검사들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것처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5번째 확인을 해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그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 등등에서 오만하다. 검찰이 오만하다. 뭐 이런 식의 성명까지 좀 나온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법상에 헌법이 보유한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오만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정말 유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은 95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기소를 독점하고 있죠. 수사도 하고 있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논의가 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마저도 검찰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또 제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헌법적 권한은 아니고 그 행정부 안에서 다
구분해서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지금 3건이잖아요. 뭐 이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내용 요 3건에 대해서 헌재 모든 결정이 5대 4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뭐 반쪽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극심하게 진영 간 대립이 지금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5대 4라는 숫자에 한동훈 장관도 세게 강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9대 0이든 8대 1이든 뭐 7대 2든 6대 3이든 5대 4든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법률의 결정은 승자독식이다. 예.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등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2009년 그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뭐 이거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상임위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위법성 정도를 미약하게 본 바 있다. 국회 입법권은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존중하고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정치재판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실소를 구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헌법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대한민국은 산권이 분립된 권력분립 국가라는 거예요. 예. 공화주의 국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린 것을 마치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의 권한, 뭐 물론 이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 298명의 입법권을 부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5대 4 이렇게 진영 논리로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정치인 그리고 우리 언론인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결정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부정하고 싶은 이런 정치권 정부 일각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것 차이가 적다고 대통령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헌법재판관들이 다 진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칭해서 민주당 이렇게 묶을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재판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사실은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낸 거는 이거를 각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얘기를 안 하고 그 국민의힘이 냈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쪼개기 뭐 이런 거 뭐 위장 탈당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왜 저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거죠. 아, 그게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본 건가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장관은 확실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헌법학자들이 정말 준엄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왜냐?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의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한동훈 장관 외 6명의 검사들이 같이 제기를 했어요. 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우리나라 법률 집행을 총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대여섯 명하고 같이 검찰 편에서 위헌 여부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처음 청구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적격 여부에서도 없다고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이 관련도 없는데 본인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검사들하고 같이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이 있다, 아니 그 비판적인 헌법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행정부의 일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됐던 시행령들을 좀 걷어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마치 거기 있는 5명의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잘못 결정을 한 것처럼 마치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일부의 헌법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한동훈 장관의 참패다. 참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다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안들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반발을 할 수는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국민의힘이 낸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자꾸 정치재판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원래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데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 양심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다퉈보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본인들의 의견대로 안 하면 이게 중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에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퇴 얘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행령을 가지고 검수 원복이라고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시행령을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복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시행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축소된 수사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차제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1, 2, 3, 4라고 명기를 해서 박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한동훈 장관 즉각 사퇴하라라는 어떤 도의적 책임을 묻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는다던가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은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책임지고 황운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받아서 그래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시키자라고 민주당의 당론이 모아지거나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찰청법 만들 때 정확하게 이 범위를 명기를 안 해가지고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니들이 만든 거에 구멍이 있는데 그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예 그러니까 법을 좀 바꿀 생각도 민주당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제 의논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직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국회 사개특위가 가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최영일의 시사본부로 오기 때문에 미리 사개특위 위원장하고도 연락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회의 자체를 열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 이 회의를 열 생각도 마음도 별로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도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중수청 설치도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요원한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행령으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의 시스템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측면. 이를테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이슈에 다가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동시 멈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개특위 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은 주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열어서 진도 나가야죠. 한국형 FBI도 만들고 공수처도 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경찰도 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종국에는 검찰도 그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은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 총선 이후로 가더라도 그렇죠. 총선 지금 이후로 상황은요. 하지 않을까. 모든 개혁 이슈는 총선 이후예요. 네. 그전에는 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계속 해보겠는데요. 네. 지난 22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기소됐고 민주당은 당일 오후 5시에 당무위원회 소집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지금 전해철 의원이 기권퇴장해서 이게 좀 논란이 큰데요.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 측에 확인을 해보면 아니 먼저 나가셨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끼리 투표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만장일치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게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반대는 없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취지를 얘기하자면. 아니 일단 먼저 나갔으니까. 아. 네, 먼저 나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끼리 투표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해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의총장에서 상당히 세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이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 절차의 문제. 아니 기소하고 6시간 만에 급하게 회의를 잡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니까 일단 공소장도 좀 살펴볼 시간도 없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면은 마치 뭐 우리가 뭘 좀 덮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의혹을 낳을 수 있지 않냐. 아니 왜 이렇게 당을 운영하냐. 이렇게 하지 말자.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총장에 있던 의원들이 얘기된다. 말 되네. 왜 그렇게 빠르게 했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번엔 나섭니다. 아니 내가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당대표가 기소되면 그럼 우리 어떡할 거야. 당헌 당규상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데 이러면 당에 공백이 생기고 혼란이 되는데 그때 어떡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겨서 빠르게 판단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3항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예. 정치적 탄압인 경우에는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상호 의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거쳐 그렇죠. 안 하는 걸 원래는 윤리심판원이었다가 그렇죠. 예.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라 비대위의 결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해철 의원 얘기도 맞고 우상호 의원 얘기도 맞다라는 판단을 의원들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이런 얘기는 합니다. 국가공무원 가운데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된다. 당시에 당원 당규에 우리가 직무정지 규정을 넣은 이유는 똑같이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비슷한 급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기소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규정을 넣었던 것이다. 해임이나 파면은 아니지 않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상당히 세게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당 내부에서는 전해철 의원의 이런 비판이나 주장에 대해서 뭐지?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다만 반대로 검찰이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428억 관련해서 공소장에 포함도 못 시키고 또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유야무야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이대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깝깝했던 게 지금 민주당이 했던 그게 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든 당내에서의 절차든 이 절차가 좀 투명하지 못하거나 너무 졸속으로 이뤄졌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이를테면 위장 탈당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뭐 7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는 두고서 처리해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어떤 비판이나 문제제기나 이런 게 거세서 판이 뒤집어질 것 같은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에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비판하지 않도록 물론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없애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지금 일부 권리당원이 이제 반명 성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예 뭐 이거 이렇게 기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예전에 네. 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용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부가 굉장히 복잡해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무위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전해철이라는 정치인이 네.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서로 맞붙은 적도 있었고 약간. 아니 이게 뭐 이재명 대 전해철, 전해철 대 이재명 이런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예. 어찌됐든 전해철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그룹 의원이고요. 그리고 당내의 민주주의 4.0 그리고 민주당의 길 뭐 이런 등등 하면서 이른바 반명을 쭉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고 그리고 한 70-80명 정도 돼요. 예. 어쨌든 전해철 의원하고 함께하는 그룹이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뭐 왜 그랬을까 그 후문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박강원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 차원에서의 의미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표 유고시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결국에는 당권과 관련이 돼 있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해철 의원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당 안에서 세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절차상의 하자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온 더 레코드에서는요. 그렇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민주당 안에 이재명은 초선이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재명은 초선이다. 뭐 팩트는 맞네요. 일단. 맞죠. 예. 대표고 대선 후보긴 했지만 이재명은 초선이다. 국회를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 당 중진들이 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 저녁 당 중진들이 3선, 4선 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를 마치 우리가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라를 책임졌던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일 그 회담 이후에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점도 많고 문제 제기도 많고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다 같이 의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전에 절대 사퇴는 안 된다. 8월 전이요? 네. 왜 8월인가요? 8월 29일 날이 민주당 1년이에요. 작년 8월 전당대회 1주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은 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1년 이후에 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 차원에서 총선을 치르는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뭐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 제가 궁금한 게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도 또 친명계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건가요? 나오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보다도 역산을 해보면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그럼 4월 총선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뭐 공천 과정 등등등등 뭐 경선해야 될 물리적 계산들이 있잖아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그러면 그 전당대회를 또 하고 총선 준비도 하고 뭐 그 전에 비대위도 또 잠깐 해야 되잖아요. 다 대표가 물러나면. 그러니까 세 번의 이 중요한 그 선거를 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총선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을 놓고 나머지들을 후순위에 배치해서 정치 일정을 짜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뭐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질서 있는 퇴진론 요거하고 좀 같이 맥락이 닿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하영재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 넘어왔잖아요. 네. 그 표결에 있을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선언까지 하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거? 민주당은 그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는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노웅래 건에 비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뭐 당론을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한일 회담 관련된 이슈예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과거부터 멍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젓갈류 등의 가공 수산품에 대해서도 이것 좀 수입 좀 해줘라.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식품안전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 한일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됐다면 실제로 어떤 수준인 건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단순히 감정으로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런 갈등 관계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생명과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의 다툼 가운데 우리가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다. 이런 위기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특히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분명하게 보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하면서 강제동원 이 문제마저도 보수 결집의 어떤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거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어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대안을 만드는데 몰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뭐 국정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축구 얘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클린스만호 드디어 닻을 올립니다. 오늘 저녁 8시 울산에서 콜롬비아와 평가전 치르는데, 야, 콜롬비아 뭐 진짜 잘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강호죠. 지금 FIFA 랭킹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지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FIFA 랭킹 현재 1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7위. 이번 16강을 통해서 25위까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상대고 아마 이 선수 대부분 아실 거예요. 라다멜 팔카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그에다가 과거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팀을 여전히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대 전적에서 우리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4승 2무 1패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선다고요? 네네. 단 1패만 있었고 가장 최근 맞대결이 무려 이제 한 3년 전이었죠. 이제 4년 전이네요. 2019년 3월에 평가전이 있었는데 당시에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1로 이겼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전에서 2경기 3골. 어떻게 보면 약간의 콜롬비아 킬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클린스만 첫 경기에서도 역시 아마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데뷔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이 부임했던 2018년 9월부터 계속 주장 자리를 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4년 7개월째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대한민국 대표팀 역대 최장수 주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손흥민 잘하는 거야 다 아니까 사실 뭐 실력은 뭐 다 인정하는데 주장은 또 약간 실력하고도 다르죠. 다 다른 거잖아요. 리더십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성, 리더십, 실력을 다 갖췄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베스트 11은 좀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나요? 클린스만 감독도 본인도 뭐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존 선수들과 명단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 벤투의 베스트 11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과거에 이제 베스트 11이었던 황희찬 선수가 A매치 이번 소집을 앞두고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근육 부상을 좀 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메울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조규성 선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아마 조규성 선수는 황의조 선수와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셀틱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오현규 선수가 아마 윙포워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게임에서 어쨌든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뭐 손흥민 선수? 아니면 누가 될까요? 손흥민 선수 그리고 뭐 이재성 선수, 김진수 선수 이렇게가 소위 말하는 9위 라인이에요.
예? 92년생 92라인. 92라인. 전 92학번인 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약간 그때라서. 그 뒤를 잇는 라인이 96라인인데 96라인은 어떡하시려고. 96라인. 네, 이 96라인이 이제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중추를 이끌어줄 제목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96라인들이 누구냐면은 김민재 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희찬, 황인범 선수 있고 나상호, 조유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앞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4년 넘게 캡틴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김민재가 손흥민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장 후보로도 첫 손에 꼽히고 있고 최근에 나폴리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눈에 띄고 그래서 이번 대회 이번 경기에서 특히 김민재 선수가 수비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민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비진의 중량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크죠. 그래서 월드컵 때도 김민재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장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뭐 클린스만 감독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임 벤투 감독하고 비교도 될 테고.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뭔가 좀 다른 점을 좀 가지고 들고 나온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보여준 건 없어요. 클린스만 감독 본인도 축구가 하루 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북중미 월드컵 2026년이죠.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바꾸어 말하자면은 일단은 서로 간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수들의 면면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벤투어의 전술을 조금은 답습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1대 0으로 이기는 경기보다 4대 3으로 이기는 경기가 좋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축구를 그렇죠. 과거 벤투어는 전술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했다면은 조금 더 빠른 템포의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득점이 나와야 클린스만호가 보여주고자 하는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다득점을 하려면은 결국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아까 말했던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잘 메꿔주느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득점을 많이 하고 수비를 실점을 적게 하려면은 좀 이 클린스만호의 색깔에서는 역설적으로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1대 0보다는 4대 3이 더 나은 거는 당연한데 3대 4는 약간 복장 터지는데. 그러니까 3대 4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제 수비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차두리 선수가 기술 고문으로 올린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번에 코칭 스텝진을 보면은 전부 다 외국인 코치들이 표준을 해 있습니다. 수석 코치인 헤어초크 코치도 이제 외국인이고 골키퍼 코치로는 안드레스 케프케 그리고 피지컬 코치로는 이제 르너 로이타드 그리고 이제 이런 코치들이 대부분 외국인이고 당연히 한국 선수들과 소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차두리 선수가 전 선수가 기술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수들과 또 이제 코칭 스텝 간의 그 조율 이런 부분을 담당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게 벤투어 코칭 스텝 중에서 딱 한 명이 유임됐습니다. 누가 유임됐나요? 마이클 김 코치거든요. 이 부분 역시 이제 그 코칭 스텝과 선수들 간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할 수 있는 좀 인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경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구 얘기 좀 해볼게요. 일본이 WBC 우승했습니다. 뭐 한일 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일본을 뭐 칭찬하기도 그렇지만은 오타니 선수 뭐 너무 잘하니까 사실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죠. 9회 말 투아웃 일본이 3대2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투수 오타니 타자 마이크 트라웃. 야, 이거는 뭐 야구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거슬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두 선수가 같은 팀 LA 에인절스 소속입니다. 친구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경기 전에 양 팀의 그 기수로 입상을 했는데 일본 팀의 기수가 오타니 미국 팀의 기수가 트라웃. 누가 봐도 양 팀을 대표하는 스타고 그런 상황에서 9회 말 투아웃 한 점 차 상황 그리고 풀카운트까지 가는 정말 사실 이런 상황을 만화로 그려도 이건 좀 너무 자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딱 트라웃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야구 만화의 한 장면 같았던 굉장히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회오리 슛 던지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필이면 또 마지막에 또 변화구로 삼진을 잡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만화의 한 장면 같기도 했고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타니는 정말 너무 잘해요. 야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 했지만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팬심을 감추지 않고 내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근데 오타니가 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인이기 이전에 운동선수로서 굉장히 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죠. 물론 이제 운동적인 거라든가 본인의 미래 이 부분뿐만 아니라
평소에 좌우명에서도 행운에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도 잘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도 줍고 하여간 할 수 있는 친절은 다해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면 이 역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이 생각하기는 거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지내왔고 지금 이제 오타니 선수의 연봉 뭐 몇백억이죠. 아직도 부모님한테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100만 엔이 아니고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예.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이요? 한 달이요. 한 달이요? 네. 그런데 좀 남는다고. 그 돈도 남는답니다. 100만 원을 안 쓴다고요? 네,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남는다고. 그 정도로 이제 진짜 야구랑. 아니 삼각김밥만 사 먹나요? 그러면 뭐. 삼각김밥도 좀 비쌀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어떤 삶에 대해서 탐구하는 자세, 그런 자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쓰레기를 맨날 주스러 다닌다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네. 왜 사람이 이렇게 올바르지? 약간 네, 살짝 그렇죠. 기분도 나쁘려고 그랬어요. 대체 단점이 뭘까? 단점 뭘까? 이 인간은 단점이 뭘까? 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네. 뭐 일본 선수 찬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 지금 3연속 탈락을 했습니다. 예선 네. 탈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강철 감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네. 선수 기용 그러니까 너무 늙었다 투수진 늙었다 이런 얘기를 추신수 선수가 뭐 예전부터 하기도 했고 막 네. 뭐 복합적인 문제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뭐 기용 그리고 선발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문제인 게 결국 실력 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실력 부족으로 졌다. 그 중에서 특히 투수들의 제구와 구위 모두가 부족했다. 네. 그렇다면 투수들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투수들이 많이 수준이 내려간 것이냐? 저는 아마추어 야구에서 고교 야구 선수들이 나무 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투수들이 강하게 던지면 제구가 좋지 않아도 배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더 좋은 제구력과 더 나은 구위를 염할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타자들도 당장 나무 배트로 승부를 보려면은 자기의 풀스윙보다는 갖다 맞추는 스윙이 급급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알루미늄 배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루미늄 배트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알루미늄 배트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마추어 레벨에서 나무 배트를 사용하는 리그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전부 곧 대학교 이하의 선수들은 나무 배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합니다. 왜? 근데 나무 배트가 더 비싸지 않나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선수들의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근력이 올라오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 측면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잘 맞은 타구는 사실 나무나 알루미늄이랑 똑같이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본에서는 나무 배트보다도 반발력이 낮은 알루미늄 배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야구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신경 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일본에는 야구를 하는 고교 수가 1000개가 넘고 한국에는 맞아요. 한 50개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인력 풀 자체가 너무 이제 비교가 된다 뭐 이런 거기다가 얘기도 있어요. 이제 1자녀 세대잖아요. 요즘에는 그 아이 하나가 단지 예체능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구의 인기도 떨어지고 있고 참 이게 다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 챙겨봐야 될 스포츠 이벤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로농구에서는 이제 순위 싸움이 한창인데 2위인 창원 LG와 3위인 서울 SK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남자 배구와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 한창 진행 중인데 언더독 순위가 낮은 팀이 높은 팀을 꺾고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준 플레이오프에서 남자 배구는 한국전력이 올라와서 현대캐피탈과 승부를 벌이고 있고 여자 배구 같은 경우는 모든 전문가들이 현대건설의 우세를 예상했으나 1차전에서 도로공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1차전을 이긴 팀이 모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 현대건설이 상대적 강팀임에도 이 0%의 확률이 도전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주말에는 역시 스포츠와 함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현호 스포츠 PD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정현호 PD님, 아직 제가 미숙해서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끝났다고 합니다. 네네. 자, 주말에 스포츠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농구와 이제 프로배구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EPL 경기가 이제 이번에는 A매치 기간이라 휴식기를 갔는데 울산에서 이번에 콜롬비아 경기를 갖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이 또 이제 A매치를 우루과이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사실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월드컵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하면은 진검승부로 진짜 승부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현일 PD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미숙한 점 보였던 거 굉장히 사과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시길 바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으느라 고생하셨고 황사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주말에 따뜻하게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들으셔서 감사합니다.